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미터 김수원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아니 지금 그 주말용 댓글에도 네. 김수원 대표님 찬사가 그냥 찬사 1세기더군요. 아주 그냥. 알바 좀 풀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네. 김수환 대표님 사랑해요. 그런 댓글도 있고. 예. 이수환 대표님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 아직도 정프로로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정프로가 잘생겼다고 하니까 네, 저를 네. 보고 그럼 제가 정프로겠네 하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네. 네.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오늘은 그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 예. 그 아침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라임 자산운용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신한금융투자의 그때 PBS 그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 본부장 하시던 네. 그 신금투의 임 본부장이 결국은 그 대법에서 그 징역 그 8년 중형을 확정받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1심하고 2심 결과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대법에서 중형이 확정되면서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라임 그 자산운용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아느냐. 그때 한참 막 이슈가 되고 불타오를 네. 때는 예. 신문 보고 조금 알았는데 이제 잘 기억이 안 쉽게 안 난다. 난다. 그때 뭐 무슨 사건이었더라. 네. 뭐 하여튼 네. 펀드 그렇지.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그 정도 이야기들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그 라임 그 자산운용의 그 펀드 사건에 뭐 전체적으로 워낙 큰 사건이니까 여러 측면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때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그 무역금융 펀드 이것만이라도 좀 한번 다뤄서 우리 자본시장에 뭐 하나의 또 교훈으로 좀 삼을 필요도 있고 네. 또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펀드 투자할 때 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업계 종사자들도 잘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어떤 경각심, 그 불안전 판매라든지 뭐 불건전 영업 행위 그런 데 대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오늘 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 라임 그 자산운용은 지금은 뭐 회사가 그냥 거의 해체됐죠. 네, 예. 이제 거의 뭐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됐는데 그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죠. 그리고 네. 그 헤지펀드 업계의 거의 1위였고 거의 뭐 독보적인 그 회사였고 강남 인터뷰도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네. 잘 되는 강남 부자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은 펀드가 그 라임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펀드 판매사들을 줄 세우는 펀드로 또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에 라임 펀드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제 19년도 가을이니까 대충 한 9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불과 몇 달 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 그때 제가 별도로 스크랩까지 해놨던 기사인데 서울 뭐 반포의 WM 센터에 일하는 한 그 PB 팀장은 최근 그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하면서 요즘 강남 부자들은 라임의 신규 펀드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설정한 네. 그 채권형 펀드에 한 600억 그 투자금이 순식간에 몰려서 그 펀드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제 완판됐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 가입 금액이 3억인데 3억만 넣는 사람들은 이 펀드를 배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어머나. 그래서 한 최소 10억 정도는 넣어야지 금액이 클수록 예. 우선권이 있으니까 아마 10억 이상을 투자를 안 했으면 이 펀드에 가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계 관계자가 말하기를
보통 대개의 그 자산운용사 직원들은 이 판매사를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 펀드 좀 팔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라임은 이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라임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또 오히려 막 판매사들이 우리한테 좀 더 물량을 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읍소를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최고 인기를 이제 구가하는 그런 펀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라임 펀드 사태가 빵 터져 버린 거죠. 라임은 왜 어떻게 그렇게 일단은 뭐 수익률이 좋았죠. 기본적으로 뭐 수익률이 좋으니까 펀드가 수익률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찾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라임이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부동산, 뭐 기업 인수 합병, 그다음에 특히 메자닌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CB나 BW 같은 메자닌도 많이 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다 하는데 여러 가지 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뭐 펀드 수익률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뭐 강남에 돈 있으신 분들은 뭐 수익률 좋은 펀드 뭐 무조건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 이후에 뭐 돈 좀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무조건 수익률 좋은 펀드보다는 좀 안정성과 뭐 수익성을 같이 이렇게 뭐 추구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 돈 좀 있으신 분들이 그 펀드 한 상품에 돈을 넣으면 얼마 정도 넣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보통 평균 6억에서 7억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사모펀드가 좀 괜찮은 것들은 한 3억 정도를 한도로 하는데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한 펀드에 투자할 때, 한 펀드에 투자할 때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넣으시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균. 펀드별 설정 금액하고 그 저 투자자 수 그거 나눠 보면 대충 평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억 이하는 안 받죠. 3억 뭐 그렇죠. 대개는 뭐 좀 인기 있는 펀드들은 뭐 3억 이상인데. 근데 라임이 그때 뭐 얼마나 그 급성장을 했냐면 그때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면 라임은 사모펀드로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라임이 아마 2012년도에 설립이 됐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자문하고 일임 있잖아요. 자문하고 일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3년도에는 뭐 한 600억 정도 사모펀드는 없고 자문하고 1인만 한 600억 정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좀 인기를 끌어서 14년도에는 한 7천억 정도 그때도 사모펀드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종필 씨가 그 이종필 씨 다 알잖아요. 라임 사태에 뭐 그 장본인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으신 분인데 이종필 씨가 라임으로 이적해서 라임으로 영입되면서 자문하고 일임은 줄여버리고 사모펀드에서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하게 되면서 15년, 16년도에 뭐 자문, 투자 일임, 사모펀드 다 해가지고 한 5, 6천억 정도 그 운용자산 규모를 가지다가 17년도에 갑자기 1조 5천억으로 뛰고 18년도에 3조 6천억으로 뛰고 19년도에 거의 5조 수준으로 뛰어버립니다. 그쪽에 돈 맡긴 고객들이 맡긴 돈의 합. 운용 자산 그렇죠. 그 말이죠. 그 펀드 운용 자산.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이 3년 동안에 거의 더블 수준으로 1조 5천억에서 3조 넘어가고 3조에서 거의 5조 그냥 19년 중반까지 5조 5천억 이상 갔죠. 그런데 19년도에 라임 사태 터지면서 좀 빠져가지고 운용 자산이 줄어서 그렇지 그때 그거 안 터졌으면 해마다 1.5조에서 3조, 3조에서 6조 그렇게 하기야 돈 모이는 거야 뭐 눈덩이죠. 그러니까 펀드가 좀 알려지고 하니까 뭐 순식간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자문하고 일임 업무는 라임이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뭐 1년에 한 2, 3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하고 완전히 사모 헤지 펀드 중심의 펀드로 이렇게 무섭게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은 아시긴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자문, 일임, 사모펀드 이거는 어떻게 다르고
그거 할 때 돈은 어떻게 버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헤지 펀드라고 하면 예. 여러 가지 뭐 주식형도 있고 뭐 채권형도 있고 다른 이제 부동산 대체 투자 자산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메자닌 상품들 뭐 CB나 BW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헤지 펀드는 특정한 어떤 장르가 있는 게 아니라 장르가 있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뭐 돈이 되는 거면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죠. 상당한 리스크를 이제 돈을 모아서 안고. 그냥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떤 뭐 그냥 뭐 족보도 없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다음에 뭐 자문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자문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증권사하고 계약을 맺고 예. 증권사의 어떤 랩 상품 있잖아요. 증권사가 운영하는 랩 상품에 대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저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문형 랩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객 그런- 돈을 자문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자문을 해주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거는 그냥 뭐 1억 맡기면 얼마 이렇게 그 비율로 수수료를 네네,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 그 수수료 증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의 랩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투자 상품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 받아가는. 이름은 이제 글자 그대로 그냥 고객들의 자산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해주고 네. 뭐 판매 수수료나 뭐 성과 보수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받는 거를 이제 일임으로 하는데 뭐 일임이나 아니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일정 성과 이상이 나게 되면 네. 그 초과 성과분에 대해서 투자자하고 회사하고 뭐 분배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전문 그 사모 헤지 펀드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회사가 뭐 투자를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예. 투자 저 일임이나 그 자문 위주 중심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종필 씨가 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이종필 부사장이 사모펀드 쪽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회사를 키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라임 자산운용의 실제 사주는 누구죠? 원 대표가 아니라 예. 이종필 부사장이 실제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회사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설립자인 그 원 대표 같은 경우는 갈수록 뭐 이렇게 찌그러드는 거죠. 워낙에 회사를 급격하게 잘 키워버리니까 네. 예,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3프로 TV의 2% 같은 그런 분이었고. 그렇죠. 회사를 급격하게 대표, 키우면서 사실상 회사의 그 실세로 부각되는 그런 분이었죠. 실세, 회사의 실세. 내가 다 해. 요즘 3프로 TV 내가 다 해. 근데 이제 이 뭐 라임 펀드 사건에서 지금 법적으로 처벌 받으신 분들이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이제 라임 펀드 관계자 그 원종준 대표하고 그 이종필 부사장이 이제 사법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라임 펀드하고 거래를 했던 증권사 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신한금융투자 포함해서 또 다른 일부 증권사 관계자들, 그 다음에 코스닥 기업 관계자들, 네. 라임으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은 여러 가지 뭐 로비나 이런 걸 통해서 라임으로 투자를 받은 그런 코스닥 기업 그 관계자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라임이 뭘 했는데 코스닥 기업 관계자들이 코스닥 기업에 이제 CB라든지 BW 같은 그 메자닌을 인수를 해줬죠. 그런데 그 메자닌 자체가 그 원래 뭐 CB나 BW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그 신용도가 그렇게 높은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돈 빌리기 좋으면 은행 가서 대부분은 빌리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좀 유상증자하기도 애매하고 예. 또 정상적인 은행 대출은 거의 네. 뭐 힘든 기업들이 이제 CB나 BW를 발행하는데 그 CB나 BW를 그냥 정상적으로 그 회사가 어떤 발행 의사가 있고 또 그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로비라든지 뒷돈 거래라든지 어떤 뇌물 그러니까 어떤 수재 그러니까 뇌물 거래에 의해서 뭐 이렇게 시비를 인수를 해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한 12, 한 50억 정도 찍어서 돈 구해 와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를 라임 펀드가 좀 사주세요. 예. 뭐 그렇게. 예. 그럼 그런 회사에 식으로 돈 이제 들어오고. 뒷돈이 오가면서 뭐 서로 시비를 인수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제 사건들이 이제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그 코스닥 기업들 이것 때문에 뭐 상패 뭐 관리 종목 되기도 하고 거의 지금 아직도 거래 정지돼 있는 회사들도 있고 네. 뭐 상패된 회사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일 이제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이분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맞는데 예. 우리나라가 그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형량이 좀 일반적으로는 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하다. 예, 좀 예. 약한 편이죠. 예. 형량이 좀 약한 편인데 이번에 그 신금투의 그 PBS 본부장 하셨던 그 임아무개 본부장, 임 본부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그게 그냥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예, 벌금 그 3억. 벌금 3억에 그 징역 8년이 확정이 됐는데 뭐 안타깝지 뭐 하여튼 이분은 그냥 인생 조진 겁니다 이제. 예. 지금 50대 중반쯤 되죠. 아마 50대 초중반 되니까 형 만기 살고 나오면 그냥 60대예요. 뭐 그냥 뭐 본인이 뭐 벌어놓은 돈 있으면. 근데 이분이 그 신금투에서는 그 연봉 킹입니다. 킹. 아, 그랬어요? 15억. 예. 아. 계속해서 연봉 킹이었습니다. 한 10억 안팎에. 그분은 라인 펀드를 운영한 분도 아닌데 왜 뭐 여러 가지 겁니까? 이제 인센티브 성과를 많이 낸 거죠. 별명이 독사거든요. 독사. 예. 포이즌 스네이크.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독사인데 네. 그때 이 라인 펀드 사건 터졌을 때 제가 신금투에 가가지고 네. 신금투에 이제 어떤 임원분 잘 아시더라고요. 이 임본부장을. 그래서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별명이 독사인데. 연봉킹이면 뭐 일 열심히 하셨던 분이네요. 뭐 기본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죠. 일은 열심히 하고 뭐 회사에 돈도 많이 벌어오고 또 이런 중력 회의 때도 굉장히 발언권이 강하고. 네. 그래서 그 컴플라이언스 쪽에서도 눈치를 볼 정도로 이제 돈을 잘 벌어오니까 사실은 컴플라이언스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 쪽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워낙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성격이 좀 세고 하다 보니까 그 리스크 그 매니지먼트 쪽에서 좀 어려워할 정도로 좀 센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연봉도 이제 당연히 제일 많이 받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라인 펀드를 신한 고객들한테 판 거예요? 많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 이분은 그 PBS라고 그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 본부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PBS. 프라임 브로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헤지 펀드들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헤지 펀드를 운용할 때 뭐 주식을 이렇게 빌려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그 돈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증권사의 그 PBS 본부에서 하는 일이 뭐 주식 그 대여 서비스라든지 그 아니면 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담보를 잡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헤지 그 펀드 운용사가 처음에 그 헤지 펀드를 만들 때 그 시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예. 초기에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걸 시드 투자라 그러거든요. 그 시드 투자를 해주는 목적은 일단 시드 투자를 해주고 펀드를 굴려가면서 그 펀드에서 발생되는 일정한 뭐 운용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한다든지 아, 그래요? 아니면 그 시드 투자를 이렇게 헤지 펀드에 시드 투자를 많이 해주면 그 헤지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그 증권사가 이렇게 여러 개 헤지 펀드를 만들었는데 어떤 신한금융투자의 그 PBS 본부에서 이 펀드에도 한 50억, 이 펀드에도 한 100억, 여기도 한 50억 이렇게 시드머니를 꽂아두면 헤지 펀드에 자본금을 댄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고맙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투자자가 잘 안 보일 수가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럴 때 춥고 그럴 때 그렇죠. 운영비해라.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물꼬를 어떤 터주는 그런 이제 그 스타트업에 이제 시리즈 A 투자 들어가듯이 이렇게 시드머니를 꽂아주면 그 헤지 펀드 운용사는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 펀드가 이제 이렇게 좀 커가고 그 운용사가 잘 되면 이 고마운 증권사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드머니를 이제 꽂아주는 역할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이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TRS라고 하는 서비스를 헤지 펀드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RS가 우리 말로는 뭐 총수익 스왑, 이제 영어로는 이제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하죠. 네. TRS, 토탈 TRS. 리턴 스왑인데 네. 우리나라 말로는 총수익 스왑이라고 하는데 둘 다 어려워요.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네. 보시면서 네. 아 이게 뭔 그 개똥 같은 소리인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펀드 투자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운용사가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100억 원을 이렇게 그 넣어요. 이렇게 뭐 몇십 명 되겠죠. 한 몇십 명, 사모펀드니까 한 몇십 명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100억 원을 이렇게 채권 펀드에 이렇게 넣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 저 이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예. 잠깐 살살해드리면 펀드 투자자입니다. 네, 펀드. 그 글자로 보면 다 아시는데 예. 조금 전에 이제 시드머니, 시드머니 네. 였었습니다. 시더머니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네. 펀드 예, 투자자. 그래서 펀드 투자자가 네.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이 100억 원을 그 운용사가 운용하는 채권 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운용사가 채권 상품이 좋은 게 있어요. 등급이 A 등급이야. 네. 그리고 1년 만기인데 연 5% 이자야. 네. 만약에 이 100억을 이 그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대 수익이 채권 이자가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채권 이자 5억. 예. 그러면 요 5% 요 5억을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물론 이제 운영 보수 같은 거 좀 뺀다고 하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고려 안 하면 이 상품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채권 이자 5억을 이렇게 펀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증권사가 이 증권사의 그 PBS 그 본부에서 네. PBS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 팀에서 TRS라는 계약을 합니다. 야, 우리 그 총수익 스왑이라고 하는 계약을 하자.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면 너네들 그 채권 펀드에 그 뭐 갖고 있는 거 얼마야? 예. 우리 투자자들한테 100억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0억 저기 우리한테 이렇게 증거금으로 줘. 네. 그러면 우리 증권사 자금 200억으로 이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해줄게. 100억을 받고 200억을 그렇죠. 준다. 예. 묻고 더블로. 아하. 그래서 이 채권 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 자산 100억을 증거금으로 증권사가 딱 받습니다. 예. 받고 대신에 증권사 자금 200억으로 이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해요. 예. 그러면 이 운용사 채권 펀드의 기대 수익은 10억으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200억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기대 수익은 자 200억을 넣었으니까 채권 이자 10억이 기대되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펀드가 가지고 있던 100억을 증거금으로 이렇게 줬거든. 예. 그러면 이 증거금 이자 쪽으로 한 1.5%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한 또 1억 5천을 증권사한테 더 받아야 돼요. 예. 그 대신에 증권사한테 줘야 되는 게 이 TRS 비용으로 이 200억 원을 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 200억 원의 2%에 해당되는 예를 든 겁니다. 2%는 2%에 해당되는 4억 원 증권사에 이렇게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투자한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데 따른 리스크는 그냥 상당 부분을 이 채권 펀드에다가 그냥 이전을 시켜버리고 네. 이 증권사는 그냥 확정된 수익을 200억 원 받는 거네요. 곱하기 2%인 4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냥 안정적인 그 수익만 받고 예. 이 투자 기초 자산인 이 채권의 그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전부 다 이 채권 펀드가 떠안는 이런 구조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채권 이자라든지 아니면 너가 나한테 준 증거금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 요 현금 흐름이라는 수익은 그냥 네가 먹어. 네. 그 대신에 나는 200억 곱하기 4%, 이제 2% 해가지고 4억만 나한테 딱 고정해서 딱 줘. 예. 이렇게 이제 서로 발생되는 수익을 서로 이렇게 스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 이게 뭐냐 이게 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증권사 주식 투자하라고 신용 대출 해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느낌인데 지금 저거. 네.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집에서 이렇게 집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거는 산 이제 사람이 하는 집주인이 거고, 먹는 집주인이 거죠. 먹는 거고. 네. 처음에 빌려주고 그 이자만.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해준 은행은 그냥 대출 이자만 이자만 받는 먹는 거고 건데. 집값 변동에 따른 그 리스크는 그냥 집 산 사람이 지게 먹는 되는 건데 거죠. 조금 전에 저 그림에서 TRS TRS.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토탈. 그러니까 TRS 서비스를 리턴. 해주는 증권사의 PBS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채권 펀드를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네. 증권사 PBS는 대출해주는 은행이고 그죠? 그렇지. 지금 그 얘기한 거죠? 그렇죠. 대출 기능이죠. 예. 그거 같은데 대출 이자를 2% 먹었네. 금융 신용을 공여를 이제 해주는 건데 그러면 네. 이제 이 채권 펀드의 기대 수익이 5억이 아니라 7.5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한테 금액이 커지니까. 이 금액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권 펀드가 투자자들한테 조성한 자금은 100억이지만 증권사가 200억을 이 상품에 껴주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200%다. TRS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200%로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채권 상품이 네. 200억인데 만약에 100억으로 떨어졌다. 네. 완전히 그냥 개박살났다. 네, 개박살났다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채권 팔아서 100억 회수하고 그 다음에 이 펀드에서 증거금으로 받은 100억 그거 갖고 가버리면 자기들은 그냥 원본 회수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왜냐하면 증거금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 채권 가격이 비리비리 떨어졌다. 예. 비리비리 떨어지다가 예. 거의 100억까지 떨어졌다. 원래 200억어치 샀는데 지금. 네. 그러면 이거 빨리 팔아버려야 됩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그렇죠. 네. 예. 팔면 100억 회수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운용사 채권 펀드에서 증거금으로 100억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쏙 먹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2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는 그냥 원본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 네. 만약에 이게 가격이 150억까지 떨어졌다. 예. 그러면 증권사 PBS에서는 야 이거 150억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더 떨어지겠네.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 팔아버리죠. 팔고 증거금으로 맡겨놓은 100억하고 이 채권 팔아서 150억 들어온 것 중에서 100억 예. 해서 200억 만들어가지고 증권사는 자기 돈 200억 회수해가고 그러면 채권 팔아서 회수한 150억 중에서 50억이 남잖아요. 예. 옛다 하면서 그냥 이 펀드에다가 50억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펀드는 이 50억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 펀드는 200억 투자했다가 그 돈이 150억으로 주는 정도의 즉 25% 정도의 하락으로도 네. 원본 손실은 50%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증권사 PBS의 TRS 서비스를 받으면 잘 되면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손실이 나면 그냥 TRS 서비스를 안 받은 것보다도 손실이 커지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미수 지른 거네, 미수. 그래. 그렇죠. 레버리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려운 얘기한 것 같지만 대출 받아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면 경매 나가고 은행은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네.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100억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채권 예. 가치가. 네. 채권 가치가 100억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증권사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증거금을 다 받고 채권을 팔아봐야 한 80억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180억밖에 회수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20억은 아까지가 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운용사하고 싸웁니다. 이제 야 하면서 소송하면서 이제 싸워야 됩니다. 소송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데 네. 운용사가 개털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 못 받는 겁니다. 그냥 손실로 떨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펀드가 담은 채권이 50%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으로 나지 않겠지. 레버리지가 생각하고. 200% 레버리지 200% 같으면 반토막 이하로만 안 가면 원금은 회수하는 증권사 거지. PBS는 원본은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빌려줬고 예. 채권형 펀드는 그냥 고객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보다 고객 돈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더 땡겨서 예, 더 사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더 먹을 수 있으니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증권사 PB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수료 수익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보통 한 200%밖에 안 줍니다. 레버리지를 뭐 300% 아마 한도는 뭐 400%까지도 가능하지만 네. 그 정도 리스크를 서로 떠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0% 정도 레버리지 이제 이렇게 TRS 레버리지를 한 200% 정도에서 예. 거래를 하게 되죠. 이게 이런 TRS 서비스, 증권사의 TRS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모펀드는 예. 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채권 펀드를 하는 거지만, 채권에 투자하는 거지만 레버리지 이용해서 좀 규모를 키워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리스크가 좀 있지만 네네네. 돈 땡겨다가 예. 왕창 투자해보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 PBS 그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를 통해서 창출하는 수익이 꽤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임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류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 증권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그 자본 규모 이상의 증권사가 돼야지 이 PBS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지금 한 대여섯 개 증권사 정도, 대여섯 개 대형사 정도만 이 PBS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가 상당히 대형사 중에서는 후발주자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에코티 스와프라고 한 부서 형태로 있다가 2016년도에 다른 증권사는 좀 조기에 시작을 했고 신금투는 2016년도 초부터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한 거죠. 다른 증권사는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가 딱 된 겁니다. 해치 펀드들하고 이제 딱 손잡고 막 탁탁탁 하는데 신금투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뚫고 들어가고 우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라임하고 이제 손을 잡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17년도까지만 해도 뭐 라임이 굉장히 센 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임하고 손을 잡고 하면서 좀 무리한 그런 짓들을 좀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터져버리게 된 건데. 조금 전까지 본 거는 불법도 없고 잘못한 것도 아닌 거죠. 예,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17년도 3월달에 17년도 3월달에 리드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었거든요. 이 리드라고 하는 그 코스닥 상장사에 그 라임 자산운용이 50억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신금투가 5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리드가 발행하는 그 전환 사채를 인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신금투가 투자하는 이 50억 원이 라임하고 그 TRS 계약을 맺은 겁니다. 라임이 펀드를 만들어서 25억짜리 펀드를 만들고. 그러면 그 25억을 신금투가 증거금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금투가 자기 자본으로 50억 원을 내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드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사에 그 시비를 인수를 했는데 이 이제 임 본부장이 그 리드의 그 회장하고 부회장한테 저 50억 투자해줬으니까 요거 저 뽀찌를 달라고 합니다. 한 1억 6천만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개인 회사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신금투 자기 밑에 부하 직원하고 또 뭐 자기 친구 등등등 해서 한 4대 사람이 출자해서 만든 개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 개인 회사로 그 뽀찌 1억 6천을 넣어라. 그래서 그거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뽀찌는 내 개인으로 뽀찌는 이제 개인 회사로 받고 그래서 이거를 그 임 본부장의 이름을 붙입니다. 론 브로커리지 서비스라는 그 사업 명칭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론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직원들한테 서비스 피를 받은 거다 내가. 직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을 이제 그 개인 회사가 무슨 저 뭐 프랜차이즈 뭘 하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개인 뭐 생활비나 그런 걸 뚝딱 쓴 게 아니고 개인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 무슨 그 음식업계의 그 프랜차이즈 같은 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가맹점을 가맹점 하나 하려고. 따가지고 하려고 베스킨라빈스 같은 거 하려고. 예, 예를 그런가 들면, 하려고 그냥 그런가 하려고 이제 1억 6천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맹 그 로얄티 계약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내죠. 예. 그래서 그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특히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뭐를 해줘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지탄을 좀 받았죠. 그분이 그리고 이제 17년부터 18년까지 본격적으로 라임 자산 운용하고 손을 잡고 무역금융펀드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34개를 만듭니다. 34개. 무역금융펀드를 무려 34개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무역금융이라는 걸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수출업체가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참 기다려야 돼. 수입업체가 이제 이렇게 결제를 해주려고 하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펀드가 미리 이제 그 수출 채권 대금을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100억짜리 수출 채권이다. 그러면 뭐 한 90억 정도 이렇게 미리 해주겠죠. 그리고 수입업체가 100억 결제를 하면 그걸 펀드가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선이자 떼고 90억만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매출 채권 할인, 그 팩터링, 팩터링으로 생각을. 수출업체 입장에선 깡. 네, 그렇죠. 일종의 깡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깡깡깡 이제 이렇게 34개를 만듭니다. 깡깡깡을 이제 34개를 만드는데 34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34개니까 그냥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라인 펀드 1, 2, 3, 4 쭉쭉쭉쭉쭉 해서 34개잖아요. 그러면 이 해외에 있는 이런 무역금융 펀드 A, B, C, D, E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업체하고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해외에 있는 그 수출 업체들하고 이 라인 펀드가 직거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수출 업체 뭐 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출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펀드 있잖아요.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일종의 재간접 투자라고 하잖아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거. 이런 식으로 A, B, C, D, E의 해외 무역 금융 펀드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러면 라인 펀드 1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라인 펀드 2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자, 이런 이제 해외 무역 금융 펀드를 소싱을 하는 겁니다. 라임 자산 운용하고 신한금융투자가 이 펀드 괜찮네, 이 펀드 괜찮네 해서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소싱을 하면 만들어 놓은 34개의 펀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AB에도 하고 AC에도 하고. 그렇죠. 이 펀드에는 이제 개인 투자 자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18년 5월 달에 가장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간 북미 쪽의 그 무역금융 펀드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펀드를 이제 B 펀드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B에 이제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34개 펀드 총 그 투자금의 40% 정도가 이 B 펀드에 투자가 됐는데 북미 소재 펀드인데 이 B 펀드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면 이 펀드의 그 사무 수탁 회사가 있습니다. 이 펀드 사무 수탁 처리해주는 펀드 기준가 같은 거를 계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이 펀드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펀드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판매사를 통해서 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사는 그 펀드 자금을 운용사에다가 주지를 않습니다. 신탁사에다가 주죠. 그렇죠. 그러면 신탁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운용사는 신탁사에다가 운용 지시를 합니다. 너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사라. 그러면 이 신탁사가 운용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죠. 이거 무슨 말인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가 엊그제 배워서 그 배운 얘기 좀 해드리면 엊그제 배웠어요.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면 그 돈은 증권사에서 가입한 거지만 혹은 은행에서 가입했지만 그 돈은 펀드 매니저가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는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운용사 직원, 사모펀드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라임이 운용사지. 그렇죠.
그럼 펀드 매니저가 굴리니까 그 돈은 펀드 매니저 서랍 속에 있겠구나. 펀드 매니저한테 갔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펀드 매니저를 못 믿기 때문에 고객 돈 들고 튀면 안 되니까 훨씬 더 믿을 만한 신탁사 보통 이제 은행 같이 주머니는 또 가는 데 있군요. 네. 튀면 손해인. 야, 니네 은행 라이센스가 얼마나 좋은 건데 겨우 이거 먹자고 이래?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그 은행에다가 네. 돈은 거기다 넣고 펀드 매니저는 야 저거 사, 저거 팔아. 그런 지시만 하는 운용 지시.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그 판매사, 은행이나 증권에다가 이제 환매, 내 투자한 돈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운용사가 펀드 매니저가 그 신탁사에다가 아 얘가 환매 청구를 하니까 이거 팔아서 얘한테 돈 돌려주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용사는 땡전 10원 하나 못 만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만 할 하는 때는. 거지. 악기에 손을 대지 않아. 밖에 손을 안 대요. 처음에 펀드 설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는 있겠죠. 뭐 이제 판매 보수를 이제 선 보수를 받게 된다. 뭐 아니면 이제 중간에 운용 보수를 그때 떼게 되면 요만큼 받게는 되지만 그렇게 펀드 투자 원금은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10원짜리 하나 손을 못 대는 구조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 계속해서 매월 이 무역금융 펀드의 그 사무수탁 회사는 사무수탁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 이게 가격이 변하니까 그 기준가를 다 산정을 해서 투자자한테 이렇게 이번 달 기준가는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랐구나 내렸구나 하는 거를 이게 라임 자산운용은 그거를 이제 보고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프라임 브로커를 해준 신한금융투자하고 라임 자산운용에 이렇게 기준가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18년 5월 달부터 기준가 보고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 B 펀드가 아르헨티나 쪽에 수출 업체한테서 그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사고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SEC가 이 B 펀드 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조사를 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이상하게 이제 돌려막기를 한 흔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가 어마무시한 이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수탁 회사도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기준가를 우리나라에다가 보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신금투도 야 이거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 해외에서 정확한 펀드 기준가가 오지도 않는데 막 임의로 막 기준가를 막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 펀드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임의로 막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원래 그 기준가는 누가 신탁사가 써줍니까? 아니면 펀드? 그 펀드 사무수탁 회사가 그 기준가를 다 계산을 합니다. 이 펀드의 운용 자산의 그 자산 가격 변화를 현재 얼마인지 해가지고 그건 펀드 매니저가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무수탁 회사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그 펀드의 기준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내 펀드가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 그렇죠. 그 기준가를 산출을 합니다. 사람 팔아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잔액조회도 안 한다는 거네. 사람 팔아면 안 되잖아요. 펀드 매니저요? 펀드 매니저한테 통보가 오죠. 기준가 통보가 오죠.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도 자기가 운용 뭐 어떤 주식을 이렇게 이것저것 사라고 했을 때 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펀드가 담고 있는 상품들이 다양하고 다 비중이 다르고 하니까 성적 평균 펀드 매니저가 막 엑셀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수탁 회사에서 그런 기준가를 다 계산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무수탁 회사가 그 펀드 기준가를 계산하는 그런 스킬이 아주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펀드 환매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펀드 환매 요청이 딱 들어오니까 이 무역금융 펀드는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110 영업일 이후에 돈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해외에 투자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영업일 기준으로 110 영업일 딱 되면 이 돈을 환매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거의 분기 단위로 환매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환매 자체가 분기 단위로 간다고 보면 돼요.
한 6개월에 온다는 얘기네 거의.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6월 달에 이제 환매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 환매 자금이 한 11월 달까지는 마련돼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18년 11월 달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펀드에서 환매가 계속 예정이 돼 있어요. 만기 환매가 만기 상환이 예정돼 있거든. 그런데 지금 총 34개 펀드의 자금이 40%가 투입된 B 펀드는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회수가 될지 안 될지도 그렇죠. 지금 모르고 지금 깜깜이고. 근데 18년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34개 펀드에서 계속해서 그 만기가 돌아오고 또 이제 폐쇄형 말고 개방형 같은 경우는 수시로. 또 사람들이 수시로 이제 만기 요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펀드 구조를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모자 펀드로 바꾸자. 어떻게 하느냐? 34개 펀드 중에서 17개 펀드는 문제가 된 B 펀드에 다 투자가 돼 있어. 나머지 17개 펀드는 다행히 그 펀드에 투자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요 17개는 불량 펀드죠. 나머지 17개 펀드는 우량 펀드야. 다행히 B 펀드에 투자를 안 했어. 모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34개 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자산들 있잖아요. 그걸 다 거기다 그걸 전부 다 여기로 다 넣어버려요. 34개 펀드의 자산을 그 펀드 수익 증권을 전부 다 이쪽에 다 몰아 넣어버립니다. 다 몰아 넣는 목적은 뭐냐? 우량 환매 요청 들어오면 우량 펀드의 수익 증권을 자산을 매각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먼저 준다. 그걸 하겠다는 거죠. 자, 그것만으로도 또 좀 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요거를 모자 펀드, 이제 모 펀드를 만들고 이 34개의 펀드를 자 펀드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밖에서는 잘 모르죠. 뭐 잘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량 펀드, 불량 펀드를 합병한 거네. 그렇죠. 합병해가지고 우량 펀드 그 자산을 팔아가지고 불량 펀드 환매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대응을 하겠다. 그런 가족이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자 펀드를 통해서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새로 그 무역금융 펀드를 3개를 더 만듭니다. 근데 이 3개를 더 만드는 이유는 무역금융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펀드를 만들면 여기 또 투자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이 모 펀드의 그 자펀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 투자금을 환매 들어오면 환매 대응 자금으로 쓰려고 이렇게 그런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신금투하고 라임 자산운용이 서로 모여서 짝짝꿍 해가지고 야 펀드 3개 더 설정해라. 그러면 돈이 들어오지. 그러면 그 돈 이 모 펀드로 땡겨가지고 불량 펀드 환매 들어오면 여기에 대응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재판 과정에서 뭐 그게 아니고 뭐 이제 나는 몰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변명을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들 뭐 신금투하고 라임 간에 오고 간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계획했다는 게 이제 다 증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아주 나쁜 이 펀드를 정상적으로 그 운용을 하다가 그 환매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그거는 그때 빨리 그 추가적인 피해를 막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건전한 그 상품에 투자한 피해자들 돈으로 그 불량 상품 그거를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한금투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영업을 해야 되니까 빵꾸 나는 게 싫어. 그래서 자꾸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금투 입장에서는 그 증거금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빵꾸 나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신금투도 이 펀드가요. 이 PBS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 전담 중개 기능입니다. 그 금융을 중개를 한다든지 TRS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라임의 34개 펀드는 사실상 신금투의 PBS 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펀드는 운용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운용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금투가 그 PBS 사업에서 뒤처지고 후발주자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 무역금융펀드 소싱을 직접 신금투에서 나가서 합니다. PBS 본부에서. 그래서 해외 펀드 실사를 신금투 사람들이 다 나가고 아예 라임에서는 이종필 씨 한 사람만 가요. 아하. 거꾸로 된 겁니다. 당연히 펀드 소싱을 운용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라임 브로커가 있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가서 보도적으로 가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 대출 직원이 집 보러 다닌 거야. 네. 그런 거네. 그러니까 발을 뺄 수가 없구나. 마케팅이라든지 사세요. 우리 대출해드릴 테니까. 판매망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펀드 실사, 펀드 소싱까지 거의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금투의 PBS 직원들도 무역금융펀드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북미 B 펀드 같은 경우는 네. 손실이 예상이 돼야지 우리가 대충 증거금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손실을 안 보겠다 어쩐다 답이 나올 텐데 네. 그것은 미국의 SEC 조사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제 회수가 될지 감당이 안 돼. 예, 계산이 3년 뒤에 안 되는 될지 거고. 5년 뒤에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TRS 계약은 만기가 있습니다. 이 펀드 만기하고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금투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증거금 취하고 그냥 빠이빠이 그동안 잘 놀았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야. 무슨 완전 영화 같네요 이거. 어? 이제 피해가 이러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건 아니고 네. 고객들이 섞여 버렸네. 그러니까 그렇죠. 김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죠. 운 나쁘게 나쁜 펀드에 투자해서 결국은 손해 봤어야 되는 고객은 그냥 먼저 찾으러 간다 해서 그냥 받은 거고. 그렇죠. 결국은 운이 좋았던 괜찮은 고객들은 그 만기가 환매가 늦었다는 이유로 야, 내 돈 없단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34개 자펀드를 둔 모펀드를 만들고 예. 환매 자금 마련용으로 또 3개를 신규 설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3개 펀드에 모르고 그냥 돈 돈 넣었던 집어넣었던 사람들 분들은 중에서 1개 펀드만 정상 상환이 되고 2개 펀드가 그냥 다 그 차단이 된 거죠. 환매 불가능에 빠지게 된 거죠. 폰지는 폰지. 거의 폰지네. 네, 폰지네요. 펀지입니다.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감독원에서 나서고 윤 원장 계실 때 라임 이런 펀드 이게 사기 쳤으니까 금융사 판매사들이 다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그 참 그 판매사들이 뭐 피를 봤죠. 그래서 지금 판매사들이 어떻게 보면 참 판매사 입장에서는 좀 부분적으로 좀 억울하고 이게 판매사가 이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가 물론 네. 책임질 부분은 있지만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네. 지금 그 뒤에 뭐 옵티머스 포함해서 여러 펀드들 사고 터진 것들 다 판매사들이 거의 다 이제 메꾸고 있잖아요. 특히 한투증권 같은 경우는 100%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그 판매사들, 증권사들이? 증권사들이 이제 입이 네.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죠. 한투증권 때문에 우리까지 덤터기 쓴다고. 근데 뭐 감독원의 한투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렇게 오너 체제도 있고 예, 하여튼 감독원의 압박도 있으니까 조기에 백기 들고 그냥 100%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네, 보통 이렇게 터지면 개별로 알아서 투자자들이 소송해서 신금투한테 받든 뭐 어떻게 받든 해야 되는 일인데 실은 그렇죠. 그죠? 실은 그렇죠. 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우리는 금융당국 뭐 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알아서 빨리 해결해봐 이렇게 되니까 집단 소송도 잘 안 돼 있고 우리 집단 소송은 증권 쪽에서는 집단 소송이 돼 있긴 돼 있는데 그 엄청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받기도 굉장히 네, 복잡해서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신한금융투자 쪽에서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는 그죠?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특정경제 그 가중처벌법 그 수재 예. 그러니까 이제 뽀찌 받은 거 예, 그다음에 그거야 뭐 별도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예. 사기
특경법 상의 사기와 자본시장법 상의 사기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사기 펀드 사기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 라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 본 금액을 결국은 소송을 하면 네.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운용사 상대로 소송을 운용사가 잘못한 거라고 운용사 상대를 소송으로 하게 되는데 판매사 불안전 판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사 불안전 판매로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운용사 상대로 소송을 개인이 소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판매사로 불안전 해야 판매로 되겠네. 해서 판매사 그러네. 소송 들으면 아하. 판매사가 재판에서 지게 되면 운용사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죠. 그렇군요. 야, 그런 일이 벌어졌었네. 이게 섞고 나니까 이게 막 이제 답이 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야,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들어갔군요. 중간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보는 무역펀드. 무역금융펀드. 근데 이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심하라고 해도 조심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조심하겠어요? 전혀 증거를 찾기가 징후가 없었을 것 같아. 투자하는 사람들 앞으로 입장에서. 이런 일은 또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번에 한번 워낙 기었으니까 뭐. 무역금융펀드는 그쪽에서는 이제 외국산 무역금융펀드는 일부러 사기를 친 건데 그들이 그냥 한 건데 얘네들이 진짜 무역금융펀드인지 아니면 폰지하는 애들인지를 우리가 가서 이제 확인하고 팔아야 되는 건데 아니 그리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고 났으면 사실 그 사고로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합치고 섞어버린 거지. 그냥 숨기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고로 그냥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럼 막 이렇게 썩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일어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역금융펀드의 구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글로벌미터 김수원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